저희가 지난주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 오빠라는 사람이 잠적을 했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는데 주말에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속보가 나왔어요. 네, 이 오빠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숨진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남성은 6월 2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잠적을 해서 해경이 이 남성의 그 행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거녀가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그날 이제 새벽 0시쯤에 이 남성과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끄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결국에 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결국 3일 저녁 7시가 좀 넘은 시각에 이 남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김해의 한 공사장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 안이었는데요. 발견 당시 오빠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자, 이 사건을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지난 5월 3일 동백항에서 있었던 차량이 바다로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가는 그 장면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고 마치 사전에 여러 번 연습이나 한 것처럼 차량이 아무 턱도 없는 곳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 모습 보셨는데 이제 충격적인 건 저기 운전석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뇌종양을 앓고 있던 동생이었습니다. 예. 근데 사전에 동생하고 저렇게 운전석을 교체하고 나서 저렇게 차량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 앞에 그림자가 약간 운전석 쪽으로 가 있죠. 맞아요. 본인이 조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뇌종양을 앓고 있던 동생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고 이후에 이 남성은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그럼 동생은 당연히 탈출하지 못했고요.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만 안타깝게 숨졌는데 처음에 이제 해경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여동생이 운전을 좀 잘하지 못해가지고 사고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운전석에 있던 남성이 차량 추락 직전에 여동생, 뇌종양을 앓고 있는 여동생과 자리를 바꾸는 게 확인이 됐고 사전에 예행 연습까지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남성 혼자 나와서 바다에서 빠져나온 뒤에 덤덤하게 방파제 위에 누워 있다가 여동생이 구조되기 전에도 먼저 가버렸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아하.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너무 뻔히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해경이 이 남성을 구속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잠적을 했었어요. 사실 제일 처음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짜 하나하나 모든 사건들의 실마리가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 행위로 파악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인죄로 이제 죄명을 바꾸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치는데 여기에 공모했던 여성은 당연히 출석을 했는데 이 남성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백방으로 찾았지만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여성에게 자꾸 살인 공모 혐의만 적용됐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기능적 행위 지배, 저 자동차도 원래 여성의 자동차였는데 지금 저 범행에 이용하게끔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여성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살인 그다음에 보험 사기의 공범으로 아마 기소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공모 혐의를 넘어서 공동정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빠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고 나서 또 추가로 나온 소식이 뭐냐면 이 동백항 사건 관련 말고도 아버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월 3일 날 동생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살해 사건을 보고 있는데 작년 7월 15일 날 그 부친이에요. 75세 먹은 분이 낙동강에서 똑같은 사건,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을 해가지고 사망 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실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볼 때는 그래서 5월 30일 날 조사를 했어요. 아까 승 의원님 말한 대로 일단 불구속이니까 조사를 하고 31일 날 영장을 쳤기 때문에 그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동거녀는 출석을 했는데 본인은 도주했던 거죠. 겁이 난 거예요. 벌써 경찰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님 건이나 이 건이나 위험하다 싶어서 본인이 도주했는데 6월 3일 날 극단적인 선택했지만은 경찰에서는 기일 수사를 했지만 그 전에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을 했던 거고 조사하면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던 거죠. 예,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신병을 이렇게 좀 미리 좀 어떻게 확보를 했었더라면 이런 또 일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앞서 그 아버지, 이 남성의 아버지 체내에서 뭔가가 발견됐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졸피뎀이 검출된 겁니다. 이 기자. 네, 아버지 몸에서 졸피뎀, 그러니까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된 건데요. 물론 이 수면제 양이 치사량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에 빠질 당시 아버지가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건 타살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평소에도 수면제를 복용을 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졸피뎀을 처방받은 내역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본인 약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 친오빠를 다시 불러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었는데 이 남성이 숨진 겁니다. 자,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직접 처방받은 졸피뎀이 아닌데 그 약이 아버지 몸에서 나왔다. 냄새가 나잖아요. 사실 맞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버지, 저는 정말 이 사건 볼 때마다 가족이 과연 돈보다 더 낮게 생각이 됐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다시 본론으로 와서 정말 아버지에게 졸피뎀이라는 것을 먹여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아마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거는 뭐 의학 실명제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면 제 이름으로 당연히 처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남성의 이름으로 혹은 그 공범인 여성의 이름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주변인들이 이 그 졸피뎀을 받았는지 좀 확인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 아버지 사건 관련해서도 이 남성을 조사했을 때도 뭔가 이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작년 7월 15일 사건 당일로 돌아가면 이 남성은 아버지하고 낚시터에 있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집에 온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귀가를 했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서 본인이 다시 낚시터로 갔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낚시터에서 낚시하다가 본인이 먼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오다가 사고가 난 거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근데 이제 CCTV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이 남성이 먼저 낚시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지만 10분 후에 다시 그 낚시터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의미가 뭔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이게 뭔가 뭐 알리바이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진짜로 차를 몰고 출발했는 걸 확인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성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에서 추가 조사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왜 10분 만에 다시 되돌아간 거 그거 얘기 안 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가 그 전에 마지막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자, 팀장님, 뭐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미리 저 남성의 어떤 신병을 좀 확보했더라면 일단 극단적 선택을 막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도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보게 되면 작년 7월 15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친이 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졸피뎀 성분이 나온 건 맞는데 졸피뎀 성분이 사람의 치사량까지는 아닌 거고 또 그리고 이 아들이 샀다는 게 증거가 안 됐어요. 아버지도 안 샀지만 아들이 산 거 안 나오기 때문에 당시 경찰에서 볼 때에는 그걸 살인이 어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사 종결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동생건에 대해서는 CCTV가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는 가능한데 긴급 체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긴급 체포를 하고 조사를 했으면은 그 남성이 극단적 선택도 못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아버지도 뭔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여동생도 사실상 살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일을 지금 당했고 오빠라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 자, 결국 온 가족이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하지만 생존자가 딱 하나 있죠. 네, 이 남성과 동거하던 동거녀입니다. 일단 공범으로 보고 영장 청구를 했고 이 여성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가 6월 2일 날 있었거든요. 본인은 출석하고 이 남성은 출석하지 않았죠. 근데 영장 실질 심사가 있기 한 몇 시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 새벽녘에 이 남성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3초 정도 통화를 했다는데 아마도 그거는 전화를 남성이 받고 그냥 끊었던 거죠. 얘기를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일단은 뭐 이 남성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수사 재판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죠. 공소권 없으면 처분이 끝이 나겠지만 이 동거녀를 통해서 최소한 이 동생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실이 좀 규명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